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의 그 수많은 종족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어떤 가혹한 방식으로 이제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인류가 신과 같은 정말 그 고도의 문명과 조화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SF 소설의 거장 아서 시 클라크의 1973년 소설 라마와의 랑데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은 작가 젠트리리와 함께 공저한 세 개의 속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속편의 스토리를 다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 내용과 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1편은 고등 우주 문명이 창조한 듯 보이는 라마라는 우주선이자 거대 우주 구조물과 접촉하는 인간의 경외심과 호기심에 관한 이야기인 듯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태양계에 접근한 길이가 거의 50km에 달하는 우주 구조물을 발견한 인류가 어떻게 이거에 접근하고 또 이 외계 구조물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험하면서 고등 우주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는 동시에 또 그 정체를 알아내고 싶은 호기심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과학적으로 잘 묘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라마와의 랑데부 속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989년에 출판된 라마와의 랑데부 2편은 저희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작으로부터의 약 70년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원통형 우주선 라마가 지구 근처에 다시 태양계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류는 라마와의 첫 만남에서 얻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연구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니까 이 과학적 기회를 다시 활용을 해서 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탐험팀을 새로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요. 그래서 우주인, 과학자,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이런 걸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이 이제 팀으로 조직돼서 이제 라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사실 1편에서는 인간들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거대한 과학적 임무와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대체로 단결하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그린 게 전편이라면은 2편에서는 라마에 진입한 이 승무원들 간의 이런 상당한 정치적, 개인적 긴장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편이 고등 외계 존재의 거대 구조물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2편은 첫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슬슬 인류의 본색이 나타나나 보네요. 예. 근데 70년 후 다시 돌아온 우주선 라마는 전편에 나온 라마와 동일한 우주선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승무원들은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라마가 첫 번째 라마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1편의 우주 구조물 라마와 달리 이 2편에 등장하는 새로운 라마는 내부 공간에 이제 많은 다른 변화가 있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게 결국 이야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등 외계 문명의 이 압도적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이 우주 구조물의 신비 이거를 다룬 게 1편이라고 하면은 2편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난제를 겪는 각 승무원들, 즉 인간이 이 라마의 신비에 이기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 권력 투쟁이라든지 서로 간에 배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좀 휴먼 드라마가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2편의 마무리는 일부 인간이 이 라마에 남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게 되고, 이거는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편, 즉 3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2편은 시시해 보이는데 예. 그럼 3편 라마의 정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요거는 2년 뒤 1991년에 출간됐는데 라마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3편은 이게 라마 2편 직후부터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술한 대로 이제 승무원 일부는 라마에 머물러 살아남아서 이 새로운 라마를 더 탐험을 해서 숨겨진 비밀을 더 파헤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단 라마에 남겨진 사람들은 거기서 살려면은 음식, 거처, 그리고 이제 정선적인 안정감,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미지의 불안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데요.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라마가 이게 그냥 태양계를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이제 거대한 허브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또한 이 라마 우주선 안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라마호에 남아있는 인물들은 우주선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구역과 새로운 생명체를 만나게 되고
마치 이 우주선은 다른 고등 외계 종족이, 즉 그 지각이 있는 생명체를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만든 인공적인 그 우주 방주나 동물원 이런 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 외계 종족이 다른 외계 종족을 한 가두리에 이렇게 가둬놓는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사람들 포함해서 온갖 동물들을 다 한 곳에다 치러 넣잖아요. 동물원도 그렇고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등 외계 종족이 이 안에다가 여러 우주 다른 종족들을 한 곳에 몰아놓은 동물원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라마 우주선 내부에 인류 외에 다양한 종이 사는 환경임이 밝혀지면서 결국 더 큰 우주의 계획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소설 이 라마의 정원은 이 공동체 내부에서 이제 평화로운 공존을 구축하는 것과 또 이제 뭐 폭력적인 그런 갈등 이 사이의 긴장감이 이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면서 여러 대의 라마 우주선을 운영하고 제어하는 이 고등지능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마지막 속편을 위한 그러한 이제 빌드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저 거대한 라마 우주선이 한두 대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그럼 그 이 소설의 대단원인 그 라마의 정체 이 4편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도 2년의 텀을 두고 1993년에 출간됐거든요. 4편 그 라마의 정체. 이거는 이 우주선이자 우주 구조물인 라마가 드디어 이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라마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이게 바로 그 노드라고 하는 은하 중심 근처에 위치한 매우 거대한 고대 구조물이자 우주 정거장이에요. 당연히 이제 뭐 지구에서는 이제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고 엄청나게 거대하고 최첨단의 외계 시설이면서 동시에 은하계 또는 우주 전역의 막 그 실험과 데이터 수집 임무를 조율하는 그 하나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라마 우주선들이 모여드는 거대 항구이자 뭐 동시에 라마 우주선을 건설하는 조선소, 심야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라마와 같은 이런 거대한 원통형 우주선은 노드를 통해 제작되거나 제어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라마의 추진, 항해, 뭐 심지어 그 내부에 있는 그 바이오트 이 관리자도 다 궁극적으로는 이 노드를 통해 조정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양한 생명체가 그 라마 우주선에 탑승하거나 아니면 그 적어도 이렇게 그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모니터링되고 다 기록이 되고 이러한 기록은 결국 다 노드로 다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되거나 또 추가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라마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는 인류보다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 앞선 문명 또는 그 지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저 거대 우주 정거장이자 그 데이터 허브인 노드에는 관리하는 외계인이 따로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드는 우주나 이제 은하계 전역에 있는 그 여러 라마 우주선을 감독하는 그 원격 시설로 묘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분산형 AI 같은 이런 현대적 아이디어를 은하계 전체 네트워크로 확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노드도 일종의 기계지능 같은데 그럼 저것을 우주나 은하계에 건설할 창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라마 시리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종족은 라만족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그냥 신비로운 상태로 남아 있어요. 라만족은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고도로 발전된 외계 종족으로 추측이 되지요. 당연히 이거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라마라는 이 거대한 우주선과 그 인공지능 허브 노드 이거를 보면은 정말 그들의 기술과 이 지식을 반영하는 이런 대단한 산물로 묘사가 되지만 라만족의 정확한 모습이나 뭐 그들의 기원, 뭐 문화, 사회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설 내에서 이제 명확하게 묘사되진 않아요. 마치 그 아서 시 클라크의 다른 작품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 모노리스 이것의 창조주나 정확한 목적이 그 영화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추측을 해보자면은 단순히 뭐 녹색 피부를 가진 그런 외계인은 아닐 테고 라마 우주선을 사용해서 은하계 규모로 진화하는 문명을 연구하고 테스트 그리고 또 안내하는 고대의 매우 진보된 존재 또는 뭐 네트워크화된 집단 아닐까 추정이 되죠.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 생물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우주선 관리자 그 바이오트 그리고 또 라마 우주선 그리고 또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게 다 지금 현대의 뭐 로봇공학, 뭐 AI, 뭐 생물학 이런 게 다 완벽하게 융합된 생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인 저 라만 종족은 단순히 뭐 생물학적 또는 뭐 로봇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AI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초월하는 정말 본질적으로 우주의 광대한 그 초지능 집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결국엔 그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 뭐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라만족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그들의 창조물인 그 우주 허브, 이 노드, 이거를 통해 우주나 은하계에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의 그 수많은 종족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어떤 가혹한 방식으로 이제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여러 종족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압박을 받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협력하거나 또 실패하는지, 이런 전체 우주선의 환경을 조율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인류가 그 신과 같은 정말 그 고도의 문명과 조화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치 그 거대한 우주나 은하계를 실험실 삼아서 그곳에 거주하는 종족들 몇몇을 데려와 인공지능에게 이들의 운명을 평가하도록 시키는 시스템,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진짜 신과 같은 포지션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편들의 내용을 대략 쭉 들으니까 저는 몇몇 비디오 게임들이 생각나는데요. 전편에도 말씀드렸던 그 매스 이펙트나 그 헤일로, 그리고 최신작 그 스타필드까지 이런 작품들 특징이 고대 우주나 은하계의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의 비밀을 찾아 나서는 뭐 그런 여정이나 전쟁을 다루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매스 이펙트는 보면 되게 판박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사실 그 SF 사상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받은 이 원작에 비해 오늘 얘기한 속편들의 평가는 사실 좋지 않아요. 아주 안 좋은데, 왜냐하면은 하드 SF 감성과 심플한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원작과 달리 이 후속편들은 뭐 복잡한 인간 드라마와 정치적 갈등이 추가되다 보니 쓸데없이 분량도 길어지고 이야기도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신과 같은 우주 문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그 많은 독자들이 그 1편에서 느꼈던 그 경외감과 집중도를 이 후속편들에서는 찾기 어려웠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같이 공조한 작가 이 젠트리 리가 그 원인이 아닌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서 시 클라크의 그 다른 소설들, 뭐 가령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편들이나 유년기의 끝 같은 작품을 보면 그 마치 신과 같은 우주 문명이나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서 시 클라크 자체가 이런 묘사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요. 예, 그 말씀도 사실이고, 물론 이 아서시 클락의 이름값으로 시리즈가 이어졌지만 그 실제 소설을 전개해서 느껴지는 기조가 그 정통 아서시 클락 스타일의 그 하드 SF를 기대던 독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가 안 좋다고 해서 속편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뭐 인간성, 그리고 초지성체와의 조우, 우주적 규모의 뭐 실존적 윤리적 문제 등 뭐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그 원작에서 이제 미처 펼쳐지지 않았던 그런 거대한 세계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속편도 나름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어요. 다만 그 원작의 그 간결함과 또 집중된 과학적 신비를 이렇게 사랑했던 독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리는 결과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 3편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4편까지는 좀 늘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라마와의 랑데부 속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